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데올로기 순간 대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립자들의 일치로서의 실제 위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는 상징화에 저항하는 견고하고 꿰뚫을 수 없는 중액인 동시에 그 자체로 어떠한 존재론적 일관성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실정적 성질 속에서 포착하려고 하는 순간 해체되어 버리는 어떤 것이다. 예. 굉장히 숭고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죠. 무너지는 것, 부서지는 것이죠. 그것의 모든 실효성은 그것이 주체의 상징적 세계 속에서 산출하는 뒤틀림 속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효력이 있단 말이죠.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 세계를 갖다가 뒤틀어버린다는 것이죠. 트라우마적 사건은 궁극적으로 상징적 구조 속에 있는 어떤 구멍을 메우며 그와 동시에 그 자체로 그 구조의 소급적 효과인 환상 구성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는 상징적 구조 속에서 뒤틀어버리는 역할도 하고 결의의 구조를 막는 역할도 하고 그 결의 때문에 생기는 소급적 효과로서의 환상 구성물의 위상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를 상징화 과정의 출발점, 근거, 토대인 동시에 실제는 이러한 상징화 과정의 잔여물 찌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실제는 상징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상징화가 약간은 돼요. 그런데 그 상징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잔여물 찌꺼기, 이게 또 실제라는 거죠. 해결적 용어로는 실제는 상징계에 의해 전제된 것이며 동시에 정립된 것이다. 상징계보다 앞서는 거예요, 실제는. 그리고 상징계에 의해서 또한 정립되는 것입니다. 왜? 상징화 과정을 통해서. 실제는 관성적 현존이며 실정성의 충만이다. 실제에는 결여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여는 오직 상징화에 의해 도입된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실제의 구멍, 즉 부재를 끌어들이는 계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이다 그러면 책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책상의 모양과 재료와 어떤 구조와 기능,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책상이라는 것의 실제적인 차원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을 상징화하기 전에는 책상이라는 것은 사물은 아무런 결여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책상을 상징화하자마자 책상에 결여가 생기는 것이죠. 부재가 생기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미끄러짐이 생긴다 이거죠. 동시에 실제는 상징적 질서 한가운데 뚫린 구멍 간극이다. 예. 상징적 질서라는 것은 내 자신의 기표 구조, 내 자신의 기표 구조도 상징적 질서고, 그리고 가정의 상징적 질서도 있고, 한 사회의 상징적 질서도 있고, 규범으로서 한 국가의 상징적 질서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상징적 질서가 중심으로 삼아 구조화되는 결의이다. 뭐가? 실제가 그렇죠. 실제가. 실제는 그 자체가 실정성에서 어떤 구멍, 결여, 근본적 부정성의 구현물일 뿐이기 때문에 부정될 수가 없어요. 왜? 근본적 부정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의 변증법에도 걸려들지 않아요. 낙강적 의미에서 숭고한 대상인 것이다. 상징적 질서 내에서 타자 안에서의 결여에 대한 구현물일 뿐인 대상이다. 이랬습니다. 실제라는 것이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 타자 안의 결여를 구현하는 대상이다. 자칼렉 밀레가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위상은 물질적 우연인 동시에 논리적 일관성이다. 실제는 상징적 메커니즘의 자동적 순환을 붕괴시키는 우연한 조우의 충격이다. 이게 물질적 우연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오직 소급적으로만 상징화를 모면한 지점으로 논리적으로 축제된다. 상징화를 해나가는 가운데서, 논리적인 상징화를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상징화에 의해서 정립되는, 논리적으로 정립되는, 아까 그 정립이라는 말 나왔죠. 정립되는 것입니다. 예. 전제된 것이면서 이 실제라는 건 상징화의 전제이면서 동시에 상징화에 의해서
성립되는 어떤 정립이에요. 정립. 상징화를 모면한 지점으로 아까 찌꺼기라고 그랬죠. 상징화의 찌꺼기 논리적으로 축소된다. 실제는 퀴드에 대한 쿠어드의 과잉으로 일련의 속성들과 기술들을 넘어선 순수한 실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존재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일련의 속성들을 가진 실체라고 말해요. 순수한 실정성이에요. 일련의 속성들과 기술을 넘어서요. 인간은 일련의 속성과 기술로 한정되죠. 사회도 일련의 속성과 기술로 한정돼요. 국가도 일련의 속성들과 기술로 한정돼요. 실제는 일련의 속성들과 기술들로 한정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넘어서는 순수한 실정성이다.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쿠어드의 과잉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정의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과잉으로도 커버할 수가 없는 게 실제예요.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일련의 속성들을 가진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는 쓰기와 관련해서 정의해 볼 때 쓰여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는 쓰여질 수 없다. 실제는 쓰여질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실제는 기표와 대립되는 것으로 쓰여진 그 자체이다. 기표와 대립되면서 쓰여진 그 자체래요. 기표로 쓰여질 수 없으면서 기표와 대립되는 차원에서 쓰여진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기표로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여지긴 쓰여지는데 기표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낙광적인 쓰여진 것은 기표가 아니라 대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낙광적 입장에서는 이 쓰여지지 않는 실제가 쓰여질 때 그것은 대상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논리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상징화될 수 없는 것이죠. 논리화될 수 없다기보다는 상징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대립되거나 모순되기조차 하는 산정들의 직접적 일치가 바로 낙광적 실제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대립상들의 상상적, 상징적, 실제적 위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립상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대립극이라고도 얘기하죠. 상상적 관계에서 대립상은 상보적이에요. 각각은 상대의 결여를 메우고 있어요. 성관계의 시력. 이것은 마치 그 비혼의 기생적 관계와 맞죠. 기생적 관계가 유비되는 거예요. 기생적 관계가 뭡니까? 한 사물이 A라는 사물이 B라는 사물에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물이 B라는 사물에 기생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말하자면 이 상대방의 몸에 기생하면서 이 착취해 먹는 그런 관계죠. 여기서 상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관계의 실현을 낙광적 의미로 보면 성관계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죠. 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암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몸은 암에게 일정 부분을 제공하면서 키워나가는 것이죠. 암은 우리 몸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안정되게 기생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생적 관계예요. 상상적 관계라는 건 상보적 관계인데 이건 기생적 관계. 대립상의 상징적 관계는 차별적인 것이다. 상징적 관계는 차별적인 것이다. 이건 보완적이고 상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구현하는 거예요. 차이라는 게 뭡니까? 결여예요, 결여.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결여를 구현하는 존재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결여를 구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공통된 결여를 바탕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공통된 결여를 바탕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관계, 차별적 관계, 차이적 관계, 결여의 중첩 관계 이걸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실제적 관계, 대립상의 실제적 관계에서는 대립상들이
직접적으로 일치되는 지점으로 정의돼요. 각각은 그 자체로 이미 자신의 대립물입니다. 각각은 그 자체로 이미 자신의 대립물. 우리 안에 대립물이 있죠? 나는 정직해 그러면 나의 위선됨이 있잖아요. 예. 나는 성실해 그러면 나의 게으름이 있잖아요. 예. 그 성실하면서 미끄러지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대립상이에요. 대립상. 헤겔은 칸트의 유명한 물 자체가 사유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순수한 객관성의 잉여. 순수한 객관성의 잉여라는 건 아까 지적이 말했던 순수 사유.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수 사유. 예. 순수 사유. 예. 헤겔은 칸트의 유명한 물 자체가 사유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순수한 객관성의 잉여. 그러한 이 초월적 실체가 얼마나 실제로는 순수한 사유물인지, 예, 순수한 객관성의 잉여가 얼마나 순수한 사유물인지, 얼마나 순수한 사유의 형식인지, 요거를 헤겔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물 자체라는 초월성은 즉각적으로 사유의 순수한 내재성과 일치한다. 이게 헤겔의 내재와의 철학이죠. 칸트의 그 초월성의 이 물 자체를 갖다가 초월의 물 자체를 갖다가 순수 사유 형식으로서 순수 사유로서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예. 정신이 뼈가 되는 것이죠. 앙코르에서 락강은 실제는 오직 형식화의 공지를 통해서만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러한 대리물들의 역설적 일치를 역설적 일치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대립물의 역설적 일치. 실제는 모든 서술이 걸려 넘어지는 암초다. 상징이나 그 기술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가능성 자체를 쓰고 일련의 실패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의 트라우마적 자리를 위치 지을 수 있다. 락강의 전체 요점은 실제란 이러한 쓰기의 불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란 쓰기의 불가능성이다. 우리는 주체의 빈자리를 그러한 상징화의 실패를 통해 쓸 수 있는데 이는 주체란 단지 그의 상징적 표상 과정이 실패하는 지점일 뿐이기 때문이다. 주체가 아무리 자기를 한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한정은 실패하는 것뿐이에요. 실패뿐이에요. 실패. 그것은 다 실패. 따라서 락강적 관점에서 실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한계일 뿐이다. 락강적 관점에서 실제라는 건 궁극적으로 어떤 한계다. 항상 놓칠 수밖에 없는 한계. 그래서 그 무의식과의 만남, 투캐 이거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의식과의 만남은 항상 빗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실패한다고 그랬죠. 무의식과의 만남이 항상 빗나가요. 실패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계속된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실제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해요. 한편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실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네. 실제의 수행적 힘은 항상 이미 유예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실제는 이미 자유현상의 위상을 지니게 되어 액면 그대로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석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은 뭐라고 그러죠? 진실은 거짓의 얼굴로 나타난다. 이건 워딩은 액면 그대로 지적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대립자들의 일치로서의 실제 위상, 이게 실제의 실제계적 위상이에요. 실제의 실제계적 위상. 대립상들의 실제계적 관계에서의 대립상. 이것은 일치된다. 예. 초월성과 내재적 순수 사유가 일치하는 거예요. 대립물들의 역설적 일치.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